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유독 한파가 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극한 한파에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도 비상인데요.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고 있고 증상 또한 만만치 않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올 겨울 독감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 겨울이 더 춥고 슬픈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에 온 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제주항공 참사.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유가족들을 향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입에도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서도 있었던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한 악플.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지만 글로벌 인기 순항을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2 흥행 분석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팩트체크 시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슈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도 관련 보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재난보도 관련해서 올해 재난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책을 집필하셨다고요? 네, 제가 올해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에서 펴낸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라는 책에 언론인 편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재난피해자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각 부문별로 안내하는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심리상담사 편, 언론인 편, 이주민 편, 공무원 편, 그리고 조력자 편, 그리고 피해자 편, 법률가 편 이렇게 각각 한 편씩의 책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맡은 편은 언론인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안내를 돕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편을 쓰신 분들이 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에서 언론인 편과 공무원 편을 쓴 사람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인 편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편은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쓰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언론인 편은요. 언론인이라는 존재들이 사실 재난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재난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재난 피해자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까? 그 목적을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언론인과 언론학자, 재난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지키자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재난 보도 관련된 준칙이나 심의 규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모아서요. 그 내용들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왜 생겼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그 철학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한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언론인 편을 쓰시는 게 특히 좀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재난보도에서 사고 여객기 폭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뭐 이런 장면이 반복돼서 방영이 된다거나 또 잔해를 봉투에 수습하거나 들것에 이송되는 모습이 노출된 경우 등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네네. 지난주에도 뭐 방송심의 규정이나 재난보도준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참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그럼 앞으로 재난 과정에서 이런 장면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 그 선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걸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은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이 동체 착륙을 하는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 날것으로 그야말로 많이 반복 노출되었고요. 네. 지금은 폭발 직전 장면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는 폭발 이후에 화재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당일에는 그냥 날것으로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멈춘 장면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여전히 그 충돌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난 피해자 권리 안내서 언론인 편은요. Q&A 형태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속에는 재난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을 촬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앵커님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고인이 되신 분이나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굳이 촬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찍어도 된다. 그러니까 촬영해도 된다. 심지어는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게 이제 나라별로 약간 이 언론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는 보여줘도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리한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로 쓴 게 아니고 기존의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을 모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시신을 촬영할 수는 있지만 촬영이 곧 방송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의해서 방송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시신의 방송은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의 경우 해당 방송사의 자체 편집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할 수는 있지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비행기 참사는 또 애매한 게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고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이 촬영된 제보 영상 같은 것들은 정말 소중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건 정말 꼭 보여줘야 되는 국민의 알 권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누구나 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요. 181명의 생명이 타고 있는 여객기입니다.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어떤 장난감 같은 것이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181명의 생명이 타고 있는 여객기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달리다가 폭발해서 결과적으로 179명이 사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칙이나 규정이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유가족이 당시 12구 참사 당일날에 많은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영상은 차마 볼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구 참사 유가족 중에서 자신의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졌으며 어떻게 누구에게 구조를 받았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를 찾아보겠다라는 분이 단 한 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유가족 대부분은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튼다고 했을 때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12구 당일에 그 속보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뉴스 특보의 그 속보 장면들은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거리에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그 희생자들의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는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면은 이번 항공기 폭발 장면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재난에서도 또 다른 처참한 장면의 보도나 반복적인 재현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거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요. 진짜 누군가의 가족의 생명이 꺼져가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자꾸 반복해서 보여줄 만한 그런 장면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사고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최소한 반복 보도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보를 하게 되면 방송에서는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장면들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썼던 그 안내서 162쪽에는 재난보도 영상에서 단순 반복 보도를 지향하라지만 재난 초기에 뉴스 특보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뉴스 특보 등에서 현장 영상을 반복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구성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앵커님들도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그 떨리는 순간에 방송을 진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다가 어떤 말실수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동일한 영상을 반복 노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너무나 자극적인 장면 그리고 불필요한 장면을 대한 단순 노출 그러니까 단순 반복 노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은 정말 전문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내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자극적인 장면이 반복 노출되는 것이 재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시청자와 독자가 과도한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반복적인 장면 노출은 시청자와 독자에게 감정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는 재난에 대한 무감각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마저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장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은 재난에서 정말 짚어야 하는 본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지고 맥락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보도한다면 그 목적은 국민이나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 보도로 인해서 언론사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유가족들을 향한 유언비어 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요,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가족대표단 입장문을 대독하셨는데요.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제발 좀 멈추길 바란다.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역시 즉시 멈추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라고도 하셨어요. 1월 2일 오전에 이뤄진 유가족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는요. 정부 측은 유족들에 대한 유언비어와 악플 등 총 4건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했고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125건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유족에 대한 유언비어, 악플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일 내 1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언비어와 특히 악의적인 이런 비방 댓글이 꼭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재난 참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저는 정말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부터만이라도 정말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재난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언론 보도나 많은 분들의 그 댓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 다양한 형태의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있군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 모니터링 중이고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절대 이런 표현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편향적인 섭외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을 보완하지 못한 진행자의 역할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일 월간 전원체 코너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을 지낸 임명진 목사를 섭외한 12월 24일 살롱드 상암 코너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대개 시사 프로그램의 섭외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을 함께 섭외하거나 한쪽만 섭외했을 경우에는 진행자가 다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검증의 필요도 있고 또 주장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월간 전원책 그리고 임명진 목사를 섭외한 이날의 살롱드 상암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에 가까웠는데요. 두 사람 모두 탄핵에 관해 한쪽 입장에만 힘을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진행자들은 다른 입장에 서서는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히 예를 들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는 이게 탈법이고 불법이고 이 판사를 빨리 입건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전 변호사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당장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 이 판사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형사소송법 110조 배제 등을 근거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은 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장소가 아닌 사람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도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송 당시에도 전 변호사의 주장과 다른 법 전문가 주장들이 충분히 많았던 만큼 방송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청취자들에게 제공이 됐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다른 견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진행자가 듣기만 하는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치 전 변호사의 주장이 주류적인 시각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월간 전원책 코너는 특정 입장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코너는 어땠을까요? 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살롱드 상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임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법률은 잘 모르지만 내란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 청취자인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에 대해서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등의 증언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증언과 보도는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진행자가 다른 쪽에 서서 반박성 질문을 통해서 청취자의 이런 혼란스러움을 해소해줬어야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이 금방 포점이 많다는 게 대법원 행정처장의 주장과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으로 드러난 것처럼 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 허점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27일 검찰은 김용환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굳이 검찰 수사를 보지 않더라도 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지적이 이전에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임 비대위원장 방송에서도 진행자들은 어떤 반박성 질문도 하지 않았고요. 이날 방송에서만큼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 없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된 겁니다. 특히 살롱드 상암은 커피 한 잔 마시고 편하게 듣는 방송이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이런 코너에서 뜨거운 정치적 현안에 관한 발언이 나오는 게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계엄에 관련한 지적인데요. 지난 1월 3일 이슈 인터뷰 코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예. 이 출연을 두고 당시 유튜브 댓글에는 한쪽 입장만 듣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들은 석 변호사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김성환 평론가가 석 변호사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 한쪽 입장만 듣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김 평론가와 석 변호사의 할애된 시간을 비교하면 유튜브 댓글로 항의한 사람들의 우려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코너는 약 39분짜리였는데요. 네. 석 변호사에게 할애된 시간은 30분,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에게 할애된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섭외는 한쪽의 일방의 의견만 듣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시간 분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장을 충분히 들을 만한 구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 평론가는 석 변호사의 주장의 반의 반 정도만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뉴미디어 트렌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꼭 한 번씩 나누는 이야기가 오징어 게임 2 감상평입니다. 평론가님 보셨나요? 네, 12월 26일 날 공개됐는데요. 네. 그날 밤에 봤습니다. 근데 네. 7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5화까지는 보고 끊어보셨어요? 네, 6화하고 7화는 좀 아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3시 30분에 잠에 들고 네. 잠깐 자고 일어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와중에 네.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보셨군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평론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이세요? 호, 불호? 호호일 것 같아요. 호호라면은 호보다 더 좋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아니, 추워서 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일단 처음에 네. 지루하긴 했어요. 네,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그 지루한 걸 벗어나니까 좀 흥미진진했고요. 시즌 1에서는 사실은 제가 1편에서 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생존 게임 방식을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일단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2, 3편을 보고 나니까 뒤에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2 같은 경우에도 7화 정도 보니까 그 다음이 궁금해서 처음에 좀 지루했던 부분들이 왜 이해가 되고 네.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즌2는 궁금증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남긴 편인 것 같아요. 시즌3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성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넷플릭스를 올킬하고 있는 중이라던데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구분해서 좀 봐야 되긴 해요. 네. 일단 뭐 많은 매체들이 이제 호평이 아니고 혹평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워낙 그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혹평과는 상관없이 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93개국에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내고 나서 첫날에는 92개국에서 1위를 했고 글로벌 1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93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고 글로벌 1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 1위를 이제 기록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역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1위 한 국가는 이제 갈수록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70여 개 국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워낙 이제 팬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겠고요. 다만 오징어 게임 2의 시청 시간은 12월 넷째 주에 4억 8천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닝타임으로 나눈 시청자 수는 6,800만인데 이 전작인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여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전작의 기록을 이제 깨버리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는 했고 네. 또 비영어권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2위 작품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시즌 2가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영어권 1위도 과연 갈아치울 것인가라는 점이 또 관전 포인트 될 정도로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 수준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혹평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평이 나오고 있는 어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더 스타일리시한 사륙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뭐 더 여전히 폭력적이지만 충격이기보다는 실망스럽다. 날카롭지 않고 독창성이 사라졌다. 뭐 반자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결국 일간지 가디언은 더 심하게 2, 3편으로 쪼갠 것에 대해서 할리우드의 나쁜 습관이다. 수익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반으로 쪼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극도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질질 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대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네. 원래 시즌 2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2개로 쪼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 2개로 쪼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지루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너무 앞서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제작이 못 됐는데 그래서 네. 넷플릭스가 선 지원 제작금을 준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거의 99.9% 다 목숨을 잃고 사라졌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네. 강세벽을 역했던 그 시즌 1에서요? 예, 시즌 1에서 강세벽 역을 했던 정호연 씨 같은 경우는 다시 쌍둥이 자매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작비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놓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강노 네.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탈북한 이제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특징은 새로운 인물들의 사연을 처음에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즌2는 전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밑밥이나 이야기를 깔아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앞부분만 보신 분들은 혹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시즌2는 몸풀기, 약간 그렇죠. 등장인물들의 어떤 서사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내용이 주라면 시즌3가 진짜다. 네. 뭐 이런 기대감을 주셨는데 시즌 2, 3편을 쪼개지 않고 한 번에 공개를 했더라면 또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2, 3로 쪼개지 않고 네. 분리하지 않고 한 편에 했다고 그러면 압축됐겠죠. 예를 들면 시즌 1 같은 경우 9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즌 2 같은 경우는 7화예요. 네. 그러면 비슷한 분량이 온다 하더라도 14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2개를 합쳤다고 그러면 압축성이 있으니까 스피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82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최종 수상은 불발이 됐어요. 황동혁 감독도 뭐 이번 시즌2 수상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수상이 불발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골든글로브의 욕심이라고 보고요. 숟가락을 많이 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후보가 되려면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시청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후보작이 오른다는 거는 네. 편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받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상 후보까지 간다는 거는 결국 오징어 게임의 어떤 후광 효과를 노리고 취한 조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황영욱 감독도 네.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기도 전에 후보에 올랐으니.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그래서 네. 기대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1년 동안 나온 계야성 같은 작품 중 6개 안에 드는 거니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시즌 3를 노려보려 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즌 2와 3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네. 2개를 모두 다 보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내년에 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수상을 이제 기대해보는 게 맞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버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Quick Playing Games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